이 대형 은행들은요, 수년간 크립토를 무시해 왔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거래되지 않는 이 사람 대 사람, P2P 거래에 실패한 암호화폐를 오랜 시간 무시해 왔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더리움의 수요 폭발로 인해 이 월스트리트가 입장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힌트라고 보는데요. 향후에 암호화폐가 결제나 송금, 이런 자산 이전 같은 전통 금융이 하던 핵심 기능들을 실제 본인들의 인프라 안에서 다루기 시작하면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이 암호화폐는 장난감이 아닐 겁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의 총 이용 사용량이 이미 비자나 마스터카드의 총 사용량을 뛰어넘은 건 오래전 이야기죠. 그에 따라서 이더리움의 사용량 또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역시 가격이겠죠.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현재 이더리움이나 암호화폐의 가격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건가 하는 이 부분을요, 오늘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 규제가 억제가 아니라 입장권이 되는 건지, 그리고 왜 스테이블 코인이 모든 논의의 중심에 서 있는 건지, 그리고 왜 이 흐름의 최종적인 수혜주로 이더리움과 비트마인이 계속 언급이 되는 건지 정리를 해볼 겁니다. 현재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이 암호화폐, 이 전통 은행의 거래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 암호화폐가 올라오면요, 그 다음 단계는 법안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시장은 탈중앙화된 자산을 보고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해 라면서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가와 규제 기관의 입장에서는요, 이 암호화폐가 상품인지 혹은 증권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까지의 흐름을 보면 결국 법적으로 정의되는 순간은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현재 클라리티 법안의 초안이 상원에서 무산이 되게 되면서 연기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다음 주 월요일 2월 2일 날 이 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암호화폐를 제도권화시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요, 규제가 가능해지고 그러면서 기관이 암호화폐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인 이 규제는요, 기관들의 억제가 아니라 기관들의 입장권이 되는 겁니다. 현재 연기금이나 보험사 혹은 국부펀드나 은행은요, 규제되지 않은 자산에는 투자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 규제라는 단어를 뜯어서 정의해보면요, 일단 회계 처리가 가능해야 되고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져야 되고, 그리고 컴플라이언스가 통과가 돼야 되죠. 이 컴플라이언스란 뭐냐면요, 법이나 규정을 지키면서 운영하고 투자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규제화된 자산은요, 합법적이고 관리가 가능한 자산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암호화폐가 규제가 된다면요, 아마 그 즉시 수조 달러가 이 암호화폐 산업으로 유입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암호화폐 자산들이 인덱싱화 되는 순간을 우리는 보게 되겠죠. 이 인덱스 안에 편입이 된다, 인덱싱화가 된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누군가 막 고르는 자산이 아니라요, 이 규칙이나 규제에 의해서 자동으로 편입되는 자산이죠. 즉 자동으로 인정을 받는 자산이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S&P 500에 들어가는 기업들처럼요, 이 S&P 500에 있는 기업들을 보면 이 기업들이 뭐 좋던 싫던 조건이 충족이 되었으니까 S&P 500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인덱스화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암호화폐가 인덱싱화가 되어버리면요, 현재 시장은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분위기가 지금과는 굉장히 사뭇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인덱싱화가 되면 가격이 싸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비싸졌다고 파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기적으로 기계적으로 자산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그러면서 자연히 암호화폐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바로 이 가격 변동성이 점차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암호화폐 자산들은요, 이 기관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더 이상 포트폴리오에서 빠질 수 없는 자산이 되겠죠. 현재 세계 금융의 중심인 월가의 측면에서 봐도요, 이 암호화폐가 더 이상 선택 자산이 아닌 그냥 필수, 그 기본값이 되는 순간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이더리움의 결제성을 보거나 이 금융의 인프라성을 봐도요, 이 모두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유일한 크립토 자산은 이더리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이 법안, 그리고 규제, 그리고 기관의 유입, 그리고 인덱싱화, 그리고 마지막에 이 가격의 안정성까지 이 루트 있잖아요. 이 시나리오의 최종적인 수혜자로 이더리움이 가장 많은 언급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작년에 우리는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는 암호화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매우 긍정적인 법안이었어요. 그리고 현재 논의 중인 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한 자산들, 즉 시장 구조 법안을 논의 중인 거죠. 이에 관해서 상원의 협업은 처음엔 좋아 보였고 코인베이스 같은 기존의 암호화폐사들도 어떠한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초안에 문제가 생겨서 상원은 표결을 연기하게 되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사이에서요, 또 한 번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있는 건데 그 논의의 중심에는 여전히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결국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직접적인 암호화폐는 역시 스테이블 코인이 맞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요. 그의 간접적인 수혜를 받는 이더리움과 비트마인을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트럼프 정부 안에서 이 클라리티 법안은 결국에는 통과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클라리티 법안이 최종적으로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는 데 있어서 전통 금융과 이 세금융 모두가 조금씩은 불만족스러운 상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고집하는 게 너무 다르고요. 이게 본인들의 생사가 각자 다 달려있기 때문에 이 합의를 보는 데는 시간이 꽤 많이 필요한 걸로 보여져요. 다만 제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다 좋은데 다만 이 과정 안에서 서로 간에 너무 엇갈리는 의견 차이가 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그리고 그들도요, 너무 엇나가면 좋을 게 없는 게 결국 전통금융과 암호화폐 산업이 따로 이렇게 존재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이에요. 이들은요, 추후에 하나의 디지털 자산 산업으로 연결이 되게 될 겁니다. 다만 전통금융은요, 전통금융 나름의, 그리고 암호화폐 산업은요, 또 암호화폐 사업 나름의 그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 맡은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이 클라리티 법안 초안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 법안에 대한 지지 철회를 언급한 코인베이스의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꽤 인상 깊어서 제가 중요한 내용만 한번 추려서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이것 보고 다시 한번 얘기해보죠. This moment in DC about getting market structure legislation passed. And the bill's made good progress. It got a strong bipartisan vote in the House. It's now being deliberated in the Senate. And there was a little bit of a blow up last week. I don't know if a little bit of a blow up. All right, let's go there. Yeah. It seemed like a big blow up, but you pulled your support for the bill. For that current draft. Yes. Why? Well, there was too many giveaways to TradFi, if I can say that. Our view is that there should be a level playing field for this is allowed, this is not allowed, and then all the U.S. companies compete. And banks didn't like that. They were, in my view, like the commercial sides of these banks are very smart, and the CEOs get it, and they're talking to us about integrating crypto. The bank lobbying groups and bank associations are out there trying to ban their competition. And I have zero tolerance for that. I think it's un-American. It harms consumers, and the banks need competition. They need to innovate. We also saw this from some of the securities broker lobbying groups because tokenized equities are a big thing happening in crypto. So there was 3 or 4 kind of red line issues we saw in the draft text. And as I was in DC that day meeting with members of the Senate, I asked them, okay, is there a path to fix this after it comes out of committee? And they basically told me behind closed doors, if this comes out of committee with a bipartisan vote, we can't really help you on the full Senate floor. And so I felt like I had to stand up and say something defending our customers' rights. And I was careful not to opine on what the Senate should do in terms of a markup or not. And I was careful not to say anything. We don't represent the whole crypto industry, but from a Coinbase point of view, I was not comfortable with the draft text as written. And I'm glad that everyone came back for another round of negotiation. Well, other people have been saying stuff. So since we're going here now, a journalist from Crypto in America said a White House source told her this is President Trump's bill, not Brian Armstrong's bill at the end of the day, and that the White House is going to pull out if you don't come back to the table. You push back on this. What's really happening? Oh, yeah, I mean, this is not our bill. I give all the credit really to the Senate, and certainly President Trump has said that this is a core part of his crypto agenda. So my impression is that the White House is fully leaned in here and wants to get something done, as do we, as do the bank CEOs that I met with today. So I'm not seeing any real barriers here. There's some people who are a little grumpy. I think they got caught off guard that we didn't support the draft as is, but it's kind of like that metaphor of 3 blind people looking at an elephant and everyone's trying to figure out there's probably somebody in the administration who had that point of view, but that's not
the people we're speaking with, I don't think, have taken that approach. They actually very much want to get this done. Now, there's this ongoing fight about whether platforms can reward customers for holding stablecoins, which Coinbase does. The banks have argued this is a deposit flight risk. Is that the real sticking point? And what do you think about the flight risk concern? Yeah, so that's certainly one of the core parts of the debate. I think that some of the bank CEOs I've spoken with have kind of said, hey, we have this really high regulatory burden with being a bank, and what you're doing kind of looks like a bank, and so we think it's super unfair. You should have to have a bank license too. And what I tell them is, well, we're not doing something very important that you do. We do not do fractional reserve lending, which means, for those who don't know, at a bank you deposit your funds. They're not keeping your money there. They're actually lending it out and earning interest on that, and then they pay you a very small percentage of that. Like the average savings account makes like 14 basis points or something. And that's called net interest margin, and that's the whole bank business model. And so that's why they have such high regulatory burden, because there can be a run on the bank. Like your money is not all there. In a crypto world, there's a 100% reserve. So all your money is there. It eliminates this entire category of risk around a bank run. No such thing is possible if there's 100% of the money there. And so we don't need a bank license. We're regulated by the SEC, the CFTC. We have a national trust charter. Like there's different entities, and stablecoin issuers can operate under these models as well. And so we've kind of said, we don't need a bank license. That's what currently already exists in the law. The Genius Act even enshrined that further. And so there has to be some other solution here. How do we flip the banks from thinking of this as a threat to an opportunity where we can all go win? Let's talk about the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처럼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오갔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걸 지금 제가 정리를 해보면요,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가 어떻게 양측 다 해피 엔딩을 할 수 있냐는 건데요, 계속해서 그냥 스테이블 코인이 관건입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이자를 직접 지급하는 게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죠. 대신 그 준비금을 가지고 그 자산을 운영해서 수익을 창출해내고 그 수익을 기반으로서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쓸 수 있도록 보상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현재 은행이 태클을 계속 걸고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태클을 거냐면요, 야, 이거 은행의 대체 수단 아니야? 너네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은행의 예금은 다 빠져나가고 은행은 사람들한테 이 신용이라는 거를 공급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물 경제에서 신용이라는 것 자체가 붕괴가 되게 될 텐데 너네 진짜 미친 거야? 뭐 이런 겁니다. 이 미국에서는 워낙 신용이라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요, 이 신용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지면 경제적으로 정말 큰 충격이 올 거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요, 이건 과거 사례들을 봐도 이 정부의 머니 마켓 펀드, 즉 MMF가 처음에 나왔을 때도 똑같이 반복되었던 주장이에요. 이 머니 마켓 펀드는요, 은행이 고객들의 자금을 사용해서 1년 미만의 단기 채권 같은 곳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돌려주는 초단기적인 금융 상품이죠. 이 머니 마켓 펀드가 처음에 출시가 되었을 때도요, 이제 예금 다 빠져나가서 이제 대출 못 해준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을 은행은 표출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 머니마켓 펀드 시장을 보면요, 이미 몇십조 달러 규모의 시장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은행을 한번 보면 은행이 지금 더 이상 대출을 못 해주나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결국에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이에 맞는 규제의 명확성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정부는 결국 그 명확성을요, 이 양측이 합의가 가능한 선에서 이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명확성이라는 이 명분하에 규제가 성립이 된다면요, 많은 자금들이 크립토 생태계로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현재 이 금융산업은요, 모든 시선이 법안에 쏠려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또 여러 기관에서 또 다양한 나라와 다양한 곳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또 그게 계속해서 이슈가 되면요, 그 시장의 인식은 점차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보면 비트마인을 혁신 기업이라고 자주 부르는데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면 비트마인이 이더리움을 사는 기업일 뿐이면서 무슨 혁신이야? 라는 입장들이 좀 보이거든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단순히 이더리움, 비트마인 이렇게 좁은 시야로 이 산업을 보고 있지 않고요, 꽤나 다양한 시각으로 현재 전통 금융의 탈바꿈의 현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에게 비트마인 투자는요, 이더리움만 사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
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이 법안의 흐름상 저는 비트마인과 혁신이라는 단어가 꽤나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마인의 연결성은요, 제가 전 영상에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그 제 채널에 있는 비트마인 영상을 좀 많긴 하지만 다 정주행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비트마인은요, 새 금융의 인프라 역할을 하게 될 이 이더리움을 가장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이라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시장에 큰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건 비트마인의 반쪽짜리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비트마인은 단순히 이더리움의 영향을 받는 기업이 아니라요, 그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현재 그 방향으로요 아주 잘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비트마인의 투자에 대한 논지는요, 이더리움에 대한 전망뿐만 아니라 이 비트마인의 기업적인 실행성까지 함께 봐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현재 이 전통금융과 또 새 금융을 둘러싼 엄청난 이슈들이 있잖아요. 이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히 탈바꿈된 새로운 금융시장을 맞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실패할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실패를 하더라도 이 테스트는 전통금융과 새 금융의 이 상호작용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겁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크게 보면은 암호화폐,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더리움이라는 거는요, 반드시 지켜봐야 할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대담한 사람들한테는 이 이더리움이라는 엄청 큰 바다에 엄청난 파도를 일으킬 수 있는 이 비트마인이라는 기업을 지켜보는 것도요,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본인의 생활의 터전 안에서 감당 가능한 리스크를 허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현재 월가와 암호화폐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더리움과 또 비트마인은 어떤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지 지켜보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